네, 안녕하세요. 10주차 한국교회의 선교 내용을 오늘 또한 우리가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10주차가 까지 이제 진행되어질 과정 속에서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초창기에 들어와서 선교하는 그러한 내용들, 한국 교회를 세우고 또 복음 전파를 위시해서 그것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의치 않는 환경 속에서 사회 속의 학교와 또 의료 선교와 계몽과 또 여러 가지 문화적인 사역들, 이런 여러 가지 사역들을 우리가 쭉 돌아봤는데, 이 교회는 원래 그 유기체예요. 유기체라는 것은 살아있다는 거죠. 우리가 몸을 비교를 하다 보면 먹고 또 소화를 시켜서 열량을 내고 또 몸이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도록 기능이 내 몸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다가 그 모든 그 영양분들이 지 기능을 다 하고 나면 배출되죠. 우리가 이제 먹는 것도 잘 먹어야 되지만은 또 배출하는 것도 잘 해야 합니다. 자, 이런 내용을 가질 때에 살아있다, 유기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교회에다가 비유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국에 전혀 기독교의 복음이 전혀 들어오지 못한 상태에 있다가 이제 새로운 국가를 살리고 민족을 계몽시키는 그러한 엄청난 일을 이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과 같은 말씀을 한국 교회에 주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 130여 년을 지나오면서 엄청난 교회 성장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지만은 이것이 그냥 한국 내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엄청난 잘못된 형태의 모습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한국의 교회는 유기체적인 모습으로 들어온 것을 그대로 내보내는 그 모든 역할을 다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외부로 발산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한국 교회의 선교입니다. 자, 그러한 내용들을 오늘 우리가 또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제주도 선교를 생각해 볼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중국의 산동성 지역의 선교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를 세계의 복음화를 위하여 크게 쓰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에게 이 귀중한 복음을 주셨던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우리 교회도 그에 동의를 하고 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한국 교회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한국 교회의 선교가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가, 처음에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과서 스토리 10에 나타나는 227페이지의 내용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국의 교회 가운데에 장로교회를 먼저 보겠는데요. 장로교회는 1907년이 되어지면 동노회를 조직하게 됩니다. 이때에 외지 전도국을 설치하는데요. 이 노회에서
외지 전도국을 설치하고 첫 번 사역이 전도자를 제주도와 해외로 파송하는 일을 선교일로 삼고 그 일에 이제 매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동노회가 공식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기 이전부터 북부 지방의 교회들과 후에 노회로 성격하게 될 그 대리회가 있었는데요. 이 대리회는 간도와 연해주에 사는 교포들을 위하여 이미 전도인들을 파송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주한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돌보고 전도하여 곳곳에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목회자를 파송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1901년이 되면 그레함 리 선교사는 선천 지역 사경회에서 전도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습니다. 그래서 그해 평안공회가 신자 9명과 선교사들을 선정해서 전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각 교회와 개인으로부터 헌금을 받아 몇몇 전도인을 세우고 전도 사업에 착수하게 됩니다. 1905년에 공의회는 선교사 3명과 신자 3명으로 구성된 전국 전도위원회를 조직하여 활동하다가 1907년 동노회가 조직되자 회원 12명으로 전도국을 설치했습니다. 1900년이 되면 그때부터 1945년까지 이제 45년 동안 총 255명의 교포 선교사들을 8군데의 선교지에 파송하였는데 나라별로 보면 만주에 172명, 일본에 32명, 시베리아에 21명, 제주도에 14명, 하와이를 포함한 미국에 9명, 중국에 4명, 몽고에 2명, 쿠바에 1명 등이었습니다. 교단별로는 총 4개 교단이 참여하였고요. 장로교회가 146명, 감리교회가 46명, 침례교회가 16명, 그리고 성결교회가 14명, 미확인 선교사 수가 3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장감, 성, 연합팀으로 파송된 선교사 수는 모두 4명이었습니다. 1907년부터 1945년까지 장로교가 파송한 146명의 선교사들의 분포를 살펴보면 115명의 목사와 6명의 안수받지 않는 목회자, 이제 설교는 할 수 있으나 성찬식을 하지 못하는 목회자, 혹은 성찬식은 하나 또 강도권이 없는 그러한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이제 8명의 선교전도사, 6명의 조사, 이거는 요즘 말하면 신학 공부를 하지 않았지만 목사님 섬기면서 심부름하는 그런 전도사의 역할을 하는 분을 조사라고 했어요. 1명의 의사, 그리고 10명의 미분류 사역자들을 포함해서 제주도, 만주, 시베리아, 몽고, 일본, 중국, 소련, 심지어 미주 지역에까지 파송했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이제 몽고 이렇게 하니까 좀 거부감이 드는 사람도 혹 있을 겁니다. 이 몽골은 몽골리안, 사실 그 한자로 치면 몽고인데요. 그러니까 한족들이 좀 그 우리나라나 몽골을 좀 비하하는 뜻에서 의미를 두고 써왔었는데 우리가 역사를 공부할 때는 현대가 우리가 바꾸어서 그 지칭을 꼭 명하기보다는 그 당시 썼던 명칭인 몽골을 우리가 쓰는 것이 우리 역사적인 감각을 살리는 의미에서는 오히려 낫지 않을까 싶어서 여기에는 몽고라고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이해를 하시고 이 강의를 진행을 하시고 책 속에도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자, 이 기간 동안의 선교 사역은 독특하면서도 이제 의미심장한 것이었는데요. 제주도 선교와 중국 산동성 선교는 조선교회가 펼친 첫
타 문화권 내지는 외국 선교 역사에 매우 의미심장한 이정표가 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한 페이지를 넘기시면 그 한국교회 선교의 그 제주도 선교를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1907년부터 1930년 근간에 제주도 선교는 조선교에서 이루어진 첫 번째 타문화권 선교였습니다. 제주도는 여러분 가보신 분 알지만은 돌, 바람, 여성들이 이제 있는 곳인데요. 아주 많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낯설죠. 솔직히 여기 이제 사진 여러분 보시다시피 옛날 사진입니다만은 그 초가의 돌담, 그 돌들, 그다음에 이제 바람이 아주 불고요. 그리고 이제 해녀와 이런 여성들이 아주 이 제주도의 특징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언어가 너무 달라가지고 사실 말을 본토인들의 말을 거의 알아듣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들에게도 교육이 되어지고 해서 표준어를 쓰는 사람들도 많고 또 외지에서 이제는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제주도가 완전히 이제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1907년 그 근간에는 엄청난 어려움들이 많았죠. 문화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언어적으로도 그 샤머니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지역으로서 외국이나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제주도 선교는 제주도 자체 선교뿐만 아니고 순수한 외국 선교 사역인 중국 산동성 선교의 도화선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하겠습니다. 그 한국 조선 동노회가 이제 설되고 그 동노회는 미국 북장로회, 미국 남장로회, 호주 장로회, 캐나다 장로회 등 4개 선교부에 의하여 조직이 되었습니다. 장로교 최초의 노예로 설립된 동노회, 그래서 하나밖에 없어요. 이제 전도부가 이제 전도국이라고 했는데요. 이 선교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애당초 이제 그 선교사들의 그 뜨거운 열정을 통해서 교회가 설립되어졌기 때문에 이 교회는 본질상 선교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의 의지의 표현이 아니라 이건 성경적인 거예요. 이러한 모토를 통해서 전도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사업으로 1907년 9월 평양의 장제원교회에서 예수교 장로회 동노회가 조직되었을 때에 9월 17일 첫 임직을 받은 7분 그 목사님들이 이제 계시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신 이기풍 목사님이 이제 제주도 선교사로 자원해서 파송을 청원하게 됩니다. 이 노회는 그의 청원을 환영하고 받아들여서 그를 조선교회 첫 타문화권 선교사로 제주도에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이 동노회 설립과 함께 이제 조선교회가 단독으로 이기풍 목사를 제주도로 파송하기로 결의한 것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1903년 겨울부터 원산을 기점으로 평양, 서울, 목포, 송도, 개성인데요. 부흥운동을 일으킨 그 열기가 아직도 있었고요. 그 열기가 아주 뜨거워지는 가운데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평양 장제원교회에서 개최된 부흥 집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평양 부흥운동은 길선주 장로가 서울과 전국을 다니면서 연이어 기도회와 부흥 집회를 인도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이제 조선교회 안에 광범위하게 확산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흥운동의 중심에 서 있던 장대현 교회에서 동로회가 조직되었고요. 임직받은 7분의 목사님들 중에 이기풍 목사를 제주도 선교사로 파송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결의한 것은 결코 우연히 아니라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동로회는 이기풍 목사의 제주도 선교청을 받아들여 즉시 해외 선교 실행위원회를 조직을 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선교비를 모금했고요. 마침내 그를 조선 개신교의 첫 선교사로 제주도에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기풍 선교사는 제주도 선교를 발판으로 삼아서 개신교 선교운동의 개척자가 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제주도 선교의 동기를 한번 우리가 봅시다. 조선교회는 다른 어떤 국가보다도 먼저 선교에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이 사역을 실천에 옮겼고요. 그렇다면 무엇이 그토록 일찍 선교운동을 진작시킨 그 원인이 되었는가, 동력 요인이 되었는가, 우리가 살펴보면 어떻게 조선교회는 열강들의 간섭과 침탈로 국권이 상실되어 가던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위기 상황 속에서도 외지 선교를 위해서 7분의 그 평양신학교 졸업생들, 7분밖에 안 됐잖아요. 그 목사님들 가운데 한 명을 제주도에 파송해서 선교에 헌신하게 했다. 뭐 이건 굉장한 일이죠. 왜 그럴까? 첫째는 1903년 원산 부흥운동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1907년 최고조에 이르는 평양 대부흥운동과 각성운동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처음 동로회를 조직한 장로교회의 기쁨의 표현이자 그리스도를 향한 감사의 표시이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이렇듯 조선교회는 남에게 도움을 베풀려고 하는 열린 마음, 감사의 정신이 충만하였고요. 이러한 열정이 결과적으로 오늘날 대한민국 이 교회의 큰 교회 성장과 선교운동을 가능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 슬라이드를 통해서 보면 여러분 장대현 교회에서 동로회가 조직되고 임직받은 7분의 목사들 가운데 이제 이기풍 목사를 제주도에 선교사로 파송한 그 결의한 내용의 그 사진의 내용 가운데 하나를 이렇게 스크랩해서 이기풍 목사님의 그 생전의 모습, 갓쓴 모습을 여기에 올려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기풍 목사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이기풍 목사님은요, 사실 그 평양의 서문통이라는 네거리가 있었는데 거기서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하는 사무엘 마펫 목사님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이게 뭐 망난이죠 사실. 그래서 뭐 아구창이라는데 턱이 이제 아주 크게 깊은 상처가 나게 됐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페 선교사님이 교인들과 함께 장대현의 예배당을 건축한다는 소식을 듣고 공사를 방해하면서 예배당을 부수기도 했고요. 이기풍은 그리스도인이었던 김구 선생님의 그 어머니와 안중근 여사 부친의 안태홀로부터 귀히 여김을 받았는데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 큰 감명을 받아온 터라 자기로부터 돌 팔매질을 당한 마페 선교사가 의외로 인자한 반응을 보이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1894년 청일전쟁이 발발했고요. 전쟁터가 된 평양에서 더 이상 생활할 수 없게 된 이기풍은 원산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피난을 한 뒤에
전쟁의 와중에 재산을 다 잃어버렸는데 이 붕은 다시 장사에 나섰고요. 여러모로 고생하면서 겸손의 그 어떤 인격을 훈련을 받았는데 어느 날 그는 우연히 그가 때려눕혔던 마페 선교사와 똑같은 서양인을 보게 됐습니다. 거의 뭐 죄책감이 이제 좀 드니까 괴로워할 때 그 서양인이 이기풍을 향해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뭐 이렇게 이제 소리를 쳤대요. 이제 마치 하늘로부터 내려치는 뇌성병력 같은 소리가 이기풍의 양심의 비수처럼 찔렀답니다. 그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한 선교사는 다름 아닌 윌리엄 스왈렌 선교사님이었어요. 그는 원산을 근거지로 삼아서 선교 사역을 전개하고 있었는데 이기풍은 모든 죄를 통해 자복하고 1894년 스왈렌에게 세례를 받았답니다. 이때 그의 나이 30살이었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 이기풍의 생활은 전적으로 달라졌답니다. 이제 완전히 예수님에게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매일 동안 동만 트면 집을 나가 전도하는 것이 일과였는데 복음을 전하면서 성경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아주 뭐 뼈저리게 그 이제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죠. 이제 이기풍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뭔가 좀 얻으려고 평양을 방문했는데 마페 선교사님이 그걸 만나게 될 때 이제 지난달에 그 이기풍 이 젊은이가 잘못을 저질렀잖아요. 그래서 이기풍은 결국 그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고 마페는 그걸 다르게 맞이해 줬답니다. 천하의 불안당인 이기풍이 과거사를 깨끗이 청산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게 된 것이죠. 1896년 그는 마페 선교사를 도와서 함경 남북도를 순회하며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기풍은 권서인을 거쳐가지고 권서인 알죠? 이 성경책을 쪽복음들을 이렇게 쭉 이제 돌리면서 이제 판매하는 사람입니다. 또 어떤 부산 사람은 또 뭐 그저 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기풍은 1903년 평양신학교에 입학해서 서경조, 그 다음에 그 길선주, 양전백, 한석진, 방기창, 송린서 뭐 이런 사람들하고 공부를 했던 것입니다. 5년 동안 학업 이수를 하고 1907년 졸업해서 조선 장로교 최초 7분 목사님 가운데 한 사람으로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가 이제 목사님이 된 후에 마페 선교사를 생각하면서 허강 가운데 사는 이들로부터 돌팔매를 맞는 선교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늘 해왔는데 동로에서 7분의 목사를 장례반 기념으로 제주도에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결의를 했는데 이 소식을 듣고 아무도 가려고 안 하는데 이기풍 목사님이 선교사를 자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로 자원한 후 한때 마음이 약해져 제주도 가는 일을 주저하기도 지금 뭐 배편도 불편하고 바람이 불고 풍랑이 세면 가다가도 어찌 될지도 모르는데 그러나 이제 가족이 중요하거든요. 그 부인 되시는 윤함의 사모님이 적극적으로 격려하고 조력해 주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인 조력회라고 하는데 요즘 그 여전도회라고 하죠. 이러한 분들이 평양 성내 교인들은 이기풍 목사 가족과 선교사를 위해 새벽마다 기도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부부가 조그만 목선을 타고 인천 앞바다에서 출항해서 제주도를 향했는데 여러 번 풍랑을 만나면서 간신히 목포에 이르렀습니다. 그 인천에서 목포까지 오는 것도 상당히 긴 거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센 풍랑 때문에 사모와 자녀를 목포에 일단은 남겨두고 단신으로 제주도를 향했던 것입니다. 이제 이기풍 목사가 제주도를 떠난 지 한 달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이 이제 무소식이니까 이 뭐 걱정이 뭐 굉장히 이만저만 아니죠. 이제 그런데 여행으로 자초된 난파선을 빠져나와서 헤엄을 쳐서 겨우 추자도에 상륙했답니다.
그래서 이 항해길에서 풍랑을 만나 여러 사람이 목숨을 잃었는데 하나님께서 구사일생으로 이기풍 목사님을 쓰시기 위해서 제주도에 도착이 되었습니다. 근데 뭐 이제 제주도에 도착을 했는데 꿈은 아주 부풀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아주 목사에게는 실망스러운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이제 언어가 안 통하죠. 의사소통이 안 되죠. 그리고 또 천주교인 학살 사건 이후가 되겠 모두가 이제 이 서양인들이나 이 뭐 정오에 찾는데 이 서양의 어떠한 이교도 즉 이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지만은 아주 뭐 반응이 저는 지금도요. 제주도의 본토인들은 샤머니즘에 눌려있기 때문에 전도가 잘 안 되죠. 이제 타지인들이 와서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큽니다. 물론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들도 이제 많이 이제 복음화 되어져 가는 중에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이제 방도 빌려주지 않고 숙소도 마련하지 못하고 또 핍박은 너무 심하고 뭐 또 전도하려고 이제 접근하면 또 다 회피해버리고 대화가 안 되죠. 뭐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꼭 지금 우리가 이제 아프리카의 무슬림들에게 우리가 선교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꼭 연상하는 것 같은 비슷한 모습이에요. 뭐 이제 제주도 선교가 힘들었죠. 뭐 제주도 떠나려고도 이제 마음도 먹기도 했는데 그때 이제 마페 선교사에게 뭐 이렇게 서신을 보내면서 아이고 떠나려고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기풍 목사에게 마페 선교사는 이렇게 글을 썼대요. 이기풍 목사가 내 턱을 때린 흉터가 아직 아물지 않고 있고 이 흉터가 아물 때까지 더욱 분투하시오. 이렇게 답신을 보냈대요. 이 편지를 받고 자신이 너무나 또 안일했지 않느냐 하는 태도에 때문에 이제 회개를 했대요. 그래서 다시 용기를 내어 평양으로 귀환하려고 챙겨놨던 짐을 다 풀어헤치고 이제 다시 전도길에 나섰답니다. 이기풍 선교사님은 여행길에 사람들이 재워주지도 않고 마곡간이나 야외에서 잠을 청하는 때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먹을 것을 구하기도 힘들어서 자연에 의존해야 하기도 했고요. 뭐 바다니까 뭐 구하기는 그렇게 뭐 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겠죠. 근데 뭐 날이 지나면 또 그것도 힘들잖아요. 사역도 해야 되고 하니까 영양실조를 걸려서 몸을 지탱할 수도 없게 되었고 그러다 이제 모래사장을 걸어가다가 정신을 잃고 혼절했던 그런 적도 있었답니다. 이제 그때에 이런 기억도 있는데요. 해녀 한 분이 쓰러져 있을 때 이제 찾아와서 이제 간호를 해주고 도움을 줬기 때문에 이제 그 해녀의 도움으로 살아났는데 그때 그 해녀와 대화 중에 전도하게 되어서 제주도 선교의 첫 열매를 거둘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는 농군들 사이에 섞여 일하면서 목사님이라고 이제 뭐 어깨 힘주고 뭐 이렇지 않고 그래도 마을에 들어가서 농부들과 함께 지내면서 친숙하게 되어진 이후에 그들에게 입도 열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죠? 얼마 후에 목포에 이제 돌아가서 사모님과 이렇게 모시고 제주도를 왔는데 목사님은 또 어느 정도 적응이 되지만 사모님은 완전히 이제 다르지 않습니까? 현지인들과 말도 안 통하고 풍수도 다르고 뭐 친구도 사귀기 좋고 뭐 이게 외롭고 쓸쓸했대요. 뭐 사모는 초질관으로 신앙으로 오로지 주님 믿게 매달리고 제주도 분들을 위해서 희생됨으로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이기풍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그 사모에 대한 애틋한 사랑, 희생적인 수고 이게 없어서는 이기풍 선교사님의 사역이 이루어질 수 없었죠. 자, 그래서 이 목사님의 부모는 뭐 제주도 문화가 독특하고 풍습이 너무 적응이 잘 안 되니까 많은 갈등을 겪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선교라는 것은 구령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1908년 되면 20명 정도 불과했던 그 교인 수가 3년 뒤에 11년이 되면 410명으로 증가했답니다. 세 곳의 교회가 설립됐고요. 1912년 제주도 선교를 위한 한 명의 조사 그리고 몇몇 남녀 전도인들이 이제 파송이 좀 됐는데요. 1913년 제주도 선교는 성장 일로에 있었고 매서인 한 분을 고용할 계획까지 수립을 했답니다. 1919년에 예배당 6곳, 기도처가 4곳이 있었습니다. 그 이기풍 목사님은 1915년에 건강성 이후로 결국 제주도를 떠나게 됩니다. 제주도는 한국의 일부이기는 하지만 본토에서 원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고 풍속과 습관과 언어가 달라 일반 문화의 혜택은 물론 복음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기풍 목사는 그곳에 가서 박해를 감수하고 10년 동안 헌신하였고 그 결과 제주노회가 조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볼 것은요, 제주도 선교의 역사라고 볼 수 있죠. 제주도 선교사, 여러분 교과서 23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기풍 목사는 제주도 복음화를 실현한 첫 선교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그분 뒤를 이어서 파송된 선교사들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 외국 선교사들이 제주도 복음화를 위해서 수고의 땀을 많이 흘렸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1909년 평양 여전도에서는 여전도사였던 그 이관선 전도사님을 제주도의 선교 역사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좀 보았던 이기보 목사님. 그러나 그 이후로 공식적으로 파송된 다른 여러 남녀 선교사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있었고 외국 선교사들도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제주도 복음화를 위해서 수고와 땀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1909년대에는 평양 여전도에서 여전도사연 이관선 이분을 이제 제주도 선교사를 파송해서 5년 동안 이기풍 목사님을 돕도록 했습니다. 이 전도사는 여자가 여자를 위하는 women for work for women 이렇게 외지 전도의 모범이 되어 여전도회가 파송한 첫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1908년에 조직을 완전히 갖춘 평양 여전도회는 회원 한 사람이 1전, 그 당시 원이 아니었고요. 전이라고 했는데 아주 적은 돈이죠. 1전씩 연보하여 이 연보로 전도사를 파송을 했습니다. 이관선 전도사는 1909년부터 1913년까지 평양 여전도에서 파송한 선교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1909년에 평양 숭실대학과 고등학교 학생들이 헌금을 모아서 김형재 씨를 제주도에 파송해서 1년 동안 전도하게 했고요. 그 이후에도 장기적 혹은 단기적으로 사역자들을 파송했는데요. 처음에는 북부에서 맡았고 1913년 이후부터는 전라노회에서 담당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남장로의 파송 선교사로 전라북도와 충청남도에서 활약한 맥큐첸이라는 선교사님의 부인은 개인 헌금으로 여전도인 2명을 보내 전도하게 했습니다. 그는 전라노회 선교사역이라는 글에서 윤식명 목사, 권서인, 그 다음에 조사들, 그리고 여전도사들이 이제 이기풍 선교사 더불어 제주도에서 사역하였다고 기록을 남깁니다. 제주도에서 사역한 목사들로는 윤식명 목사가 1914년부터 1921년까지 최대진 목사와 최대선 목사가 1910년부터 선교하였으며
장덕산 목사가 1917년부터 18년까지, 김창국 목사가 1917년부터 23년까지, 이창규 목사가 1923년부터 사역하였고요. 이도종 목사가 1931년, 그 다음에 정승문 목사 1934년에, 그리고 조상학 목사가 수고를 하였습니다. 평신도로서는 김창훈 씨가 1909년에, 김홍연 씨가 1915년부터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무명의 사역자들이 선교를 꿈을 품고 제주도에 가서 사역했는데, 이렇게 강의 시간이나 책으로 이름이라도 한자 올려놓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것은 제주도 선교의 특징입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기록된 것을 보면 세 가지로 보았습니다. 능력 전도, 파워 에반젤리즘이라는 신유의 선교라고 표시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도요, 전혀 선교가 되어지지 않았던 미전도 종족의 지역에 가면 이런 능력의 이렇게 신비롭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당시에도 이기폭 목사님이 사역했던 그 당시에도 상당한 그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제 안전뱅이가 걷기도 하고 미치광이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남녀들이 뭐 고침도 받고, 능력 전도 사실은 매우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초기에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졌을 때 이러한 동반되어졌던 능력 전도가 일어났던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통전적 선교로 되어졌습니다. 통전적 선교가 이루어진 선교인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교회 구조와 선교의 구조, 말하자면 전통적 교회와 페라처치라고 할 수 있는 선교회가 있죠. 뭐 대학 선교회, 군 선교회, 뭐 그다음에 유치원 선교회, 뭐 이런 선교회들이 있는데, 이런 선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제주도 선교사역에서 같은 원리가 이루어졌고요. 오늘도 이것이 이제 상당히 선교의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관선 여전사님은 이기폭 목사님과 더불어서 이제 사역을 도우면서 있으면서 제주도에 파송하고 선교비를 전달을 했죠. 그런데 그런 사역들, 평양 남학교와 학생 선교에서도 학생 사역자 김명재를 제주도에 보내고 그 선교비를 담당했고요. 그 다음에 미국 북장로계 파송을 받아서 주로 부녀자들을 위해 전도 활동을 전개했던 백윌의 선교사님, 마가렛 베스트인데요. 원명이 이제 1909년 9월 20일에 작성한 평양 한국 여성교회에 대한 보고서에 1908년에 조직된 평양 여성교회가 놀라운 저력을 발휘하였다고 이렇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당시 선교회들은 비교적 조직적이면서도 조용하게 사업들을 펼쳤고요. 선교단체들은 선교 정신을 함양시키고 전도를 생활화하는 데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협력 선교의 팀을 구성했다. 여러분들이 지금 팀으로 이제 과제를 이제 제출했잖아요. 물론 이제 레포트는 개별적으로 내지만 여러분 이제 팀별로 가서 하면 더 좋은 특징이 있죠. 그래서 이런 사실 팀워크의 아주 중요한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바로 팀워크를 말하는데, 이 팀 미니스트리,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제주도 선교도 바로 이러한 역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주도 선교의 의의는 간단하게 이제 마지막으로 좀 보겠는데요. 한 6가지인데요. 제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주도 선교는 1903년부터 시작되어 1907년의 정점에 이른 평양 부흥운동과 각성운동의 결과로 표출된 조선교회 선교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제주 선교는 조선교회가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진정한 교회가 아니다라는 그 모토, 선교적 교회론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선교적 교회론, 이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당시 조선교회는 선교를 조선교회 전체에 주신 지상 사명으로 이해하였고 제주 선교의 모든 비용을 외국 자금으로 보조 없이 조선교회의 현금으로만 감당했던 것입니다. 네 번째, 제주 선교를 위한 선교비 후원 창구가 동로의 전도부로 일원화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분권화되어지면 또 어떤 좀 더 좋은 점도 있지만 창구가 일원화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역동적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 목사 안수를 받은 선교사뿐만 아니라 남녀 전도사, 조사, 평신도, 남녀 전도의 매서인 학생들의 협력 사역과 팀 선도가 이루어졌다. 매번 앞에서도 강조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평양 여전도회는 여성 사역을 위해 독신 여성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이 특별히 아주 의의가 돋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선교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여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성 사역에 선교사를 파송했다. 여러분 제주도 가면 이 교회가 보일 겁니다. 이 방주교회인데요. 아주 큰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관광지로도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 제주도 가시면 꼭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주도의 여러분 선배가 지금 교회를 설립하고 목회사역, 선교사역 잘 하고 있는데 여러분 누구인지 다음 시간에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게 올레길인데요. 올레길 여러분 쭉 한번 보시고 제주도를 한 바퀴 쭉 도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그 선배님의 교회도 한번 방문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이 관광지로도 중요한 곳이지만 분명히 아직도 복음화가 덜 된 곳, 우리 한국 내에서 가장 복음화율이 적은 곳 제주도를 여러분 늘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